천하를 바꾼 두 남자 항구와 유방 초안지 완전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항구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보려고 해요. 삼국지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요, 삼국지보다 훨씬 앞에 그 삼국지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초안지입니다. 천하를 두고 두 남자가 싸웠어요. 항구와 유방. 한 명은 전쟁의 신, 혼자서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영웅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동네 한량이었어요. 술이나 퍼마시고 허풍이나 치는 평범한 아저씨. 근데 결국 천하를 가진 건 그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초안지 전체를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앉아서 편하게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일장 진나라 무너지다.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기원전 200년대 말 진나라가 막 천하를 통일한 시대에서 시작돼요. 진시황, 다들 아시죠?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황제.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백성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옥이었어요. 만리장성 공사에 수십만 명이 동원됐고요. 아방궁 짓느라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군역도 있어서 아들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남은 가족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살다가 진시황이 죽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호해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무능해요. 환관조고라는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는 완전히 썩어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농민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두 사람이 외친 말이 유명한데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왕이나 장군이나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 나설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이 외침이 불꽃이 됐어요. 전국에서 반란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두 남자가 등장해요. 강동에서는 항구가, 패현에서는 유방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장 두 남자의 탄생, 항구 태어난 영웅. 먼저 항구 얘기부터 할게요. 항구는 초나라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집안 자체가 전통 있는 장군 가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체격이 엄청났다고 해요. 힘은 산을 들어 올릴 것 같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을 것 같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항구는 어릴 때 공부를 다 때려치웠어요. 삼촌 항량이 너 글 좀 배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항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글은 이름이나 쓸 줄 알면 되고 칼은 한 명만 이기는 거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저는 만 명을 이기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병법을 배웠는데 이것도 대충 읽고 던져버렸대요. 대강의 뜻만 알면 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항구의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깊이 파고드는 학습을 안 한 거거든요. 전쟁에서는 천재였지만 전쟁 이후의 정치는 너무 몰랐어요. 유방 동네 건달의 반전. 자, 이제 유방이에요. 항구랑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유방은 패현이라는 곳의 평민 출신이에요. 귀족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공무원 시험 대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외상술을 즐겼대요. 주인 아주머니가 외상장부에 유방 이름 올리는 걸 진려했을 정도로.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유방이 한 번은 함양에 부역하러 갔다가 진시황이 행차하는 걸 봤어요. 이 황제의 거대한 행렬을 보면서 유방이 한 말이 저게 사내 대장부가 사는 거지 였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야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유방의 진짜 능력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훗날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나서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이겼을 것 같아? 신하들이 대답을 하자 유방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구처럼 직접 싸울 능력이 없어. 전략을 짜는 것도 장량만 못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건 한심만 못해. 그런데 나는 이 세 사람을 쓸 줄 알았어. 항구는 범증 한 명도 못 썼고. 이게 유방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 3장 거록대전, 항구 전설이 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부터 시작할게요. 기원전 207년 거록대전. 진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어요. 천하를 통일한 나라잖아요. 이 진나라의 주력군 40만이 거록이라는 곳에 집결해요. 반란군 연합은 포위된 조나라를 구원하러 군사를 보내야 하는데 다들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항구가 나서요. 항구는 군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요.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배를 전부 가라앉혀 버립니다. 강을 건너온 배를 다 침몰시킨 거예요. 돌아갈 길을 없애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소티랑 취사도구도 전부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사흘치 식량만 챙겼어요. 사흘 안에 이기지 못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이기고 밥 먹자, 아니면 여기서 죽자. 이게 파부침주 포후 진축이에요. 솥 깨고 배 가라앉힌다는 말인데 결사적으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병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러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항구가 직접 선봉에 섰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초나라 병사 1명이 진나라 병사 10명을 상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9번의 격전 끝에 진나라 군대가 무너집니다. 이 전투 이후로 항구는 모든 제후들이 인정하는 최강자가 돼요. 제후들이 항구를 만나러 왔을 때 다들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왔대요. 감히 고개도 못 들었다고. 그게 항구의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항구는 이 위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천하를 얻는 건 전쟁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장 홍문현, 역사가 갈린 술자리. 자, 이제 진나라가 거의 무너지는 시점이에요. 그때 누군가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먼저 함양,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땅의 왕이 된다. 그런데 항구가 거록에서 싸우는 동안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가 버려요. 항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유방이 빠른 길로 돌아서 수도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항구 진영에서 당장 유방을 죽이자는 얘기가 나와요. 항구 밑에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방을 지금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가 바로 홍문현이에요. 홍문이라는 곳에서 연회를 연 거예요. 겉으로는 식사 자리지만 사실은 유방을 제거하려는 자리였어요. 유방 입장에서는 안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죽을 것 같고 안 가면 반란으로 찍히고 결국 유방은 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항구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자기가 감히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모두 오해라고. 항구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범증은 옆에서 눈짓으로 지금 죽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항구는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결국 범증이 항장이라는 장수한테 건물을 추면서 유방을 찌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유방 쪽에 항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방을 살리려고 건무상대가 되어서 계속 막아요. 결국 유방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빠져나와서 도망쳐요. 선물도 두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이 홍문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순간이 초안전쟁의 분기점이에요. 항구가 여기서 유방을 죽였다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항구는 그 결단을 못 내렸어요. 감정과 자존심이 전략을 이긴 거죠. 오장 한신 천재가 등장하다. 가랑이 밑을 기어간 남자.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나와요. 한신입니다. 한신은 초안전쟁을 유방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게 한 전략의 천재예요. 근데 한신의 젊었을 때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 같아요. 젊은 시절 한신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강가에서 낚시를 해서 밥을 먹었고 심지어 어떤 할머니가 자기 밥을 나눠줘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가 과하지옥이에요. 가랑이 밑에 굴욕, 시장에서 어떤 건달이 한신을 막아서요. 이봐, 네가 칼을 차고 다니는데 진짜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찔러봐. 못하겠으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 한신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어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가랑이 밑을 그냥 기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겁쟁이라고, 용기도 없다고. 근데 한신은 달랐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건달 1명 죽이고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이유가 없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굴욕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아가 알아본 천재.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한신이 나중에 항구 밑에서 창지기로 있다가 유방 진영으로 넘어와요. 처음에는 유방도 한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평범한 병사처럼 대했죠. 근데 유방의 책사 소아가 한신을 만나보고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한신이 대우를 못 받으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소아가 밤새 말을 달려서 한신을 쫓아가요. 이게 소아가 달 밝은 밤에 한신을 쫓아갔다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소아가 한신을 데려와서 유방에게 말해요. 이 사람을 대장군으로 써야 한다. 유방이 반신반의하면서도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해요. 암도진창 기만의 전술. 한신이 세운 전략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암도진창이에요. 유방이 항구에게 밀려서 파촉 지역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한신이 전략을 짜요. 겉으로는 잔도, 그러니까 산속의 좁은 길을 수리하는 척하는 거예요. 항구 쪽에서 보면 아, 저쪽에서 그 길로 징역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중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구 진영은 완전히 허를 찔렸어요. 대비도 못하고 방어선도 구축 못하고 한신의 군대는 순식간에 중원을 장악해 나가요. 이때부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장 장량의 지혜. 자, 한신 얘기를 했으니까 장량 얘기도 해야죠. 유방 옆에는 3명의 핵심 참모가 있었는데 한신이 군사를 맡았고 소아가 내정을 맡았고 장량이 전략을 맡았어요. 이 3명이 유방의 삼걸, 새 보물이에요. 장량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젊은 시절 이야기예요. 어느 날 다리 위를 걷다가 노인을 만나요.
그 노인이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장량한테 가서 주워와라고 해요. 장량이 황당했지만 꾹 참고 가서 주워왔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신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장량이 또 꾹 참고 신겨드렸어요. 노인이 씩 웃으면서 넌 가르칠 만하다고 하고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해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노인이 장량에게 병법서를 전수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화가 의미하는 건 장량이 자존심보다 인내를, 당위 감정보다 장기 안목을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량은 유방 옆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했어요. 유방이 함양에 들어갔을 때 궁궐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잖아요. 그 창고에 보물이 넘쳐나고 유방이 거기서 눈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량이 말려요. 지금 이걸 다 가져가면 민심을 잃어요. 유방이 결국 창고 봉인하고 궁궐 약탈도 금지시키고 백성들한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결과 민심을 얻었고 그게 나중에 결정적인 자원이 됩니다. 7장 사면초가 영웅의 끝.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전의 장면입니다. 기원전 202년 해하, 한신이 이끄는 유방의 군대가 항구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항구는 점점 식량도 떨어지고 군사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때 유방 쪽에서 심리전을 써요. 밤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요. 항구 병사들이 고향에서 부르던 그 노래. 병사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사기가 무너져요. 항구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요. 초나라가 이미 한나라에 넘어간 건가? 왜 이렇게 초나라 사람이 많은 거지? 이게 사면초가예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인데 완전한 포위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말해요. 항구가 마지막으로 연인 우희와 술을 나눠요. 항구가 시를 읊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힘은 산을 들만하고 기세는 세상을 덮건만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오추마야 어찌하랴,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할꼬. 그 다음에 항구는 탈출을 시도해요. 남은 800여 기의 병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는데 결국 오강이라는 강가까지 몰려요. 오강의 정장이라는 사람이 항구에게 건너세요. 강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해요. 항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강동의 젊은이 8,000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지금 나 혼자 돌아가면 어떤 얼굴로 그 부모들을 보겠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항구는 31살이었습니다. 천하를 뒤흔든 영웅이 31살에 그렇게 생을 마쳤어요. 8장 유방, 황제가 되다. 항구가 죽고 유방이 중국 역사상 두 번째 통일 왕조인 한나라를 세워요. 황제 칭호를 받고 한나라 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유방은 가장 큰 공신들을 하나씩 처리해요. 한신도 제거되고 팽월도 제거되고, 이게 역사에서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 권력의 냉혹함이에요. 필요할 때는 최고였다가 필요 없어지면 위협이 되는 거죠. 반면 장량은 스스로 물러났어요. 전쟁이 끝나자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며 조용히 떠났어요. 권력의 덧없음을 알고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클로징 오늘의 이야기. 자, 오늘 이렇게 초안지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예요. 항구는 완벽했어요. 힘도, 용기도, 카리스마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황제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방은 그 반대였어요. 출신도 별로고 군사력도 약하고 때론 비겁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유방이 이겼어요. 왜냐면 유방은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줄 알았어요. 항구는 자기가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혼자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잘하게 만드는 사람. 천하는 결국 후자의 것이었어요. 천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의 것이다. 초안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삼국지 완전 해설 난세의 영웅들. 그들은 왜 싸웠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제가 이 영상 하나 준비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그냥 가볍게 다루기엔 너무 방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게임에서 봤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설로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름만 들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냥 위나라 조조, 총나라 유비, 오나라 송원이 싸웠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싸웠는지, 각자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행복함으로써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지점들도 중간중간 넣을 거니까요.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장 제국이 무너지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중국 한나라 말기에서 시작돼요. 그냥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예요. 후한이라고 하는 이 왕조가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황제도 있고 조정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황제는 이름뿐이고 황제 곁에서 황제를 모시는 환관들이 권력을 전부 쥐고 있었어요. 환관이 뭐냐면 황실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원래는 행정 보조 역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황제한테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가 돼버렸어요. 황제 옆에 있으니까 황제 대신 결정하고 황제 대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십상시의 전횡이에요. 10명의 환관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대.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은 어떻겠어요? 위에서 부패하니까 아래도 당연히 부패하죠. 세금은 점점 늘고 백성들은 굶어가고 기근까지 겹치니까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요. 이 상황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요. 장각이에요. 장각은 태평도라는 종교 집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병자를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민심을 모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각이 외쳐요. 창천은 이미 죽었다. 이제 황천이 선다. 창천은 한나라를 상징하고 황천은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황건적에 난이 터집니다. 전국에서 노란 두건을 두른 사람들이 봉기해요. 그래서 황건적이에요. 황색 두건의 적들. 나라 전체가 들끓기 시작하고 제국은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붕괴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아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유비, 관우, 장비.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라는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왕가의 반계 후손? 근데 집안이 워낙 몰락해서 돗자리 짜서 파는 걸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관우는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다 유비를 만난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얼굴이 붉고 긴 수염을 가진 장수의 이미지가 딱 맞죠. 장비는 돼지를 잡아 파는 사람이었어요. 껄렁껄렁해 보이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진짜였고 이 세 사람이 복숭아꽃이 핀 정원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어요. 우리 셋은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의 의를 맺어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도원결의 행복한 그로서가 이 장면에서 늘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나라를 얻겠다고 의형제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난세에서 혼자는 못 살겠다. 우리 함께 버티자는 거예요. 삼국지 전체 서사가 의리에서 시작한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장 동탁의 등장, 진짜 혼란의 시작. 황건적이 진압돼요. 나라가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중앙에서 권력 싸움이 터져요. 대장군 하진이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지방 군벌들을 불러들이는데 오히려 환관들한테 먼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 서량에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동탁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황제를 갈아치워요. 당시 황제를 폐위하고 어린 헌제를 새 황제로 세워요. 왜요? 자기가 조종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동탁이 내뱉는 논리가 있어요. 천자를 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명분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계산이에요. 동탁은 공포 정치를 펼쳐요.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나라의 심장이 불에 타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국가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선언이에요. 이때 조조가 나서요. 동탁 암살을 시도해요. 혼자서요. 근데 실패해요. 칼을 뽑았다가 들켜서 도망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실패가 오히려 조조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돼요. 저 사람이 혼자 동탁 암살을 시도했대? 하고요. 아이러니하죠? 이후 각지의 군벌들이 연합을 결성해요. 원소, 원술, 송현, 공손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반동탁 연합군. 근데 이 연합이 문제가 뭐냐면 진짜 동탁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게 아니에요. 각자 살아남으려는 계산으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서로 눈치 보고 선봉서기 싫어하고 공을 서로 가지려 하고 결국 동탁은 측근이었던 여포한테 배신당해 죽어요. 그런데 동탁이 죽어도 세상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미 권력이 수십 개로 쪼개졌거든요. 동탁이 사라진다고 나라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공백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이게 군웅할 것 시대의 시작이에요. 삼장 조조의 냉철한 선택. 이제 난세 중에 난세예요. 수십 명의 군벌이 각자 자기 땅을 넓히려고 싸우고 있어요. 여포는 용맹하지만 신의가 없고 원소는 가문은 명문가인데 결단력이 부족하고 원술은 황제를 자칭하다가 고립되고 이 판을 가장 냉정하게 가장 멀리 내다본 사람이 있어요. 조조예요. 조조가 선택한 전략은 이거예요. 헌제를 허도로 모셔온다. 황제를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천자를 받들어 제후를 명한다. 이게 협천자 전략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수냐면요. 군사력이 없어도요.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면 다른 군벌들이 따라야 하거든요. 적어도 명분상으로는요. 따르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거니까요. 조조는 군사력을 키우기 전에 정치적 명분을 먼저 확보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서 북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요. 이 과정에서 유비가 조조한테 의탁하는 시기가 있어요. 유비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조한테 몸을 기댄 거고, 조조 입장에서는 유비를 곁에 두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때 한 참모가 조조한테 말해요. 유비는 영웅입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근데 조조가 안 죽여요. 왜냐면 자기도 유비가 영웅인 걸 알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천하의 인재들이 자기한테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장면이에요. 결국 유비는 조조 곁을 떠나요.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조는 본격적으로 북방 최강자 원소와 맞붙어요. 사장 관도대전, 전략이 병력을 이기다. 관도대전이에요? 원소의 군대 70만, 조조의 군대 7만. 숫자만 봐도 결과가 뻔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이 전투가 증명해요. 원소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병력도 많고 식량도 많고 자원도 많으니까 오히려 조급하지 않았어요. 느긋하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조조는 달랐어요. 병력이 적으니까 오래 끌수록 불리해요. 반드시 결정적인 한 수가 필요해요. 그 한 수가 뭐냐면 원소군의 군량 창고를 기습하는 거예요. 오소 기습. 원소의 군량이 쌓여있는 오소의 기습을 감행해서 불태워버려요.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큰 군대도 버틸 수가 없어요. 밥을 못 먹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원소의 대군이 붕괴해요. 이 전투로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고 삼국지의 판이 다시 한번 바뀌어요. 여기서 행복한 그로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찾아내면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원소는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었어요. 바로 상황 판단력이에요. 조조는 모든 게 부족했지만 딱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용기요. 오장 유비의 방황, 관우의 의리. 자, 이제 유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유비는요, 솔직히 이 시기에 참 고달팠어요. 서주를 얻었다가 여포한테 빼앗기고, 조조한테 몸을 의탁했다가 탈출하고, 원소한테 갔다가 조조한테 쫓기고, 거의 십수년을 이렇게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우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유비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관우는 조조한테 잠시 몸을 의탁하게 돼요. 조조가 관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능력이 출중하고 의리도 있으니까요. 엄청 잘해줘요. 선물도 주고 벼슬도 주고 적전에서 공을 세우면 크게 포상도 해주고. 근데 관우는 흔들리지 않아요. 조조공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형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조조한테 받은 금은보화와 관인을 다 돌려놓고 떠나요. 이게 오관참육장이에요. 5개의 관문을 지나면서 6명의 장수를 베며 유비한테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행복함으로서는 이 장면이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요. 왜냐면요, 관우는 더 좋은 조건을 버리고 의리를 선택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조조 밑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관우한테 그건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조건보다 의리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6장 삼고초려 제갈량의 등장. 유비가 드디어 결심해요. 이렇게 떠돌기만 해선 안 된다. 진짜 인재를 찾아야 한다. 그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와룡강에 천하의 지략가가 응어하고 있다고요. 제갈량이에요. 유비가 찾아가요. 근데 없어요. 2번째 찾아가요. 또 없어요. 3번째 찾아가요. 눈까지 쌓여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대요. 유비가 밖에서 기다려요. 눈 속에서. 이게 삼고초려예요. 제갈량이 일어나서 유비를 만나요. 그리고 지도를 펴놓고 설명해요. 지금 천하는 이렇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장악했고 송원은 강동을 굳히고 있습니다. 공은 이 2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대신 익주를 차지하고 형주를 확보하세요. 그게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천하 3분지계예요.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전략. 행복한 그로서가 이 전략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갈량은 유비한테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음이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는 걸요. 약자가 강자와 싸울 때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강자가 둘이 되도록 판을 짜는 거예요. 강자들이 서로 소모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냉정한 전략 설계냐면요. 제갈량은 이미 그 초가집에서 혼자 이 판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유비는 제갈량한테 말해요. 선생이 있으니 나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소. 수어지교.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그게 유비와 제갈량이에요.
실장 적벽대전 불이강을 뒤덮다. 드디어 삼국지 최대의 전투예요. 적벽대전.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요. 숫자에 대해서는 좀 과장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병력이에요. 목표는 강남을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 이때 송원 진영에서 회의가 열려요. 항복파와 항전파가 충돌해요. 항복파는 말해요. 조조 군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항전파 주유가 말해요. 항복해봤자 우리 목이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갈량이 송원한테 말해요. 조조의 군대는 북방 병사들입니다. 물에 익숙하지 않아요. 배 위에서 싸우는데 약합니다. 게다가 겨울에 남쪽으로 내려왔으니 수토불복으로 많이 병들어 있어요. 이 정보 분석 하나가 전략의 방향을 바꿔요. 주유와 제갈량이 손을 잡아요. 계획이 세워지고 각각의 함정이 설계돼요. 먼저 연환계예요. 조조 군대의 배를 쇠사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배멀미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나중에 화공의 타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육계예요. 황계라는 장수가 주유한테 일부러 매를 맞고 그걸 조조한테 보여주면서 항복하는 척 접근하는 거예요. 조조를 속이는 연극이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 동남풍이에요. 겨울에 강남에서는 서북풍이 불어요. 불을 질러도 조조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갈량이 제단을 쌓고 사흘 밤낮을 기도하더니 갑자기 동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불길이 조조의 함대를 향해 달려가요. 강물 위에 불이 번져요. 거대한 함대가 타오르고 조조의 대군이 무너져요. 조조는 화용도를 통해 간신히 탈출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화용대 관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관우가 조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옛날에 조조한테 신세진 게 있으니까 놓아줘요. 이게 삼국지의 묘미예요. 전략이 맞아도 인간의 감정이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행복항구로서가 이 적벽대전에서 제일 인상 깊은 건요, 사실 화공이나 동남풍이 아니에요. 제갈량이 처음부터 설계한 게 뭐냐면 조조의 과신을 이용한 거예요. 조조는 이 정도 병력이면 못 이길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경계를 낮추고 경계가 낮아진 틈을 파고든 거예요. 상대방의 자신감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교훈이에요. 이 전투로 삼국 구도가 확정돼요. 발장 초기의 건국과 비극의 연속. 적벽대전 이후 유비가 움직여요. 형주를 확보하고 익주로 들어가요. 여기서 제갈량의 전략이 또 빛나는데 무력보다 설득과 내부 분열 유도를 우선했어요. 피를 최소화하면서 땅을 얻는 방식이에요. 유비가 마침내 익주를 차지하고 한중광이 돼요. 도원결의에서 시작한 세 사람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관우가 형주를 지키고 있는데 조조와 송원이 연합해요. 관우는 북쪽 조조와 싸우다가 배후의 송원한테 형주를 빼앗기고 결국 포위돼요. 관우가 참수돼요. 삼국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충의의 상징 관우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장비가 원수를 갚겠다며 부하들을 닥달하다가 결국 자는 사이에 부하들한테 살해돼요. 도원결의의 세 형제 중 둘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유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분노한 유비는 제갈량의 만류도 뿌리치고 오나라 정벌에 나서요. 근데 오나라 장수 육손이 화계를 써요. 유비의 군대가 숲에 진지를 치자 풀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릉대전 대패. 유비는 백제성까지 밀려요. 그리고 거기서 병이 들어 쓰러져요. 죽기 전에 제갈량을 불러요. 나의 아들 유선이 제목이 될 만하면 그를 보필해라. 그러나 그릇이 안 된다면 그대가 직접 촉을 이끌어도 좋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신은 온 힘을 다해 충절을 지키고 죽어서야 멈출 것입니다. 유비가 눈을 감아요. 이 장면이요, 삼국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담겨 있잖아요. 구장 출사표 제갈량의 마지막 걸음. 유선이 황제가 돼요. 제갈량은 승상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요. 근데 제갈량은 그냥 안정적으로 나라 운영하는데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유비의 뜻을 이루는 것, 한나라를 부흥시키는 것, 그게 자신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래서 결정해요. 북벌, 위나라를 공격해서 중원을 되찾겠다. 북벌에 나서기 전에 올리는 글이 출사표예요. 신은 본디 남양의 평민이었사옵니다. 로 시작하는 그 글이요, 중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문장 중 하나로 꼽혀요. 근데 행복항구로서는요, 출사표가 단순한 충성의 고백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치적 선언이에요. 북벌의 명분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황제 유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부디 폐하 충신의 말을 들으시고 간신을 멀리하소서. 이 한 줄이 사실 핵심이에요. 제갈량은 자기가 없을 때 유선이 나라를 망치는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벌이 시작돼요. 무려 6차례. 제갈량의 전술은 정말 뛰어났어요. 기산 전투에서의 진지 운용, 모구유마라는 독특한 보급 수레 개발,
공성계로 사마이를 속이는 심리전. 사마이가 아예 성문을 닫고 버티자 성 앞에서 여자 옷과 화장품을 보내 모욕하는 방법까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번번이 실패해요. 왜냐면 국력 차이가 너무 컸어요. 위나라는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배후가 안정적이에요. 촉은 산악 지형이라 보급이 어렵고 인구도 적고 출발지에서 목표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마이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성에 틀어박혀서 그냥 버텨요. 제갈량이 아무리 도발해도 사마이는 나오지 않아요. 지면 끝이지만 이기지 않아도 결국 내가 이기는 구조다. 이게 사마이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제갈량은 소모돼요. 6번째 북벌 오장원에서 진을 치고 있던 제갈량이 쓰러져요. 쓰러지기 직전에 사마이가 정탐꾼을 보내서 제갈량의 상태를 알아봐요. 돌아온 정탐꾼이 말해요. 먹는 건 조금이고 직접 처리하는 일은 많습니다. 사마이가 말해요. 그는 오래 못 간다. 그 말이 맞아요.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눈을 감아요. 밤하늘에 별 하나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행복한 그로서는 이 장면이 삼국지의 정서적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게 제갈량이에요. 10장 촉과 5의 황혼. 제갈량이 죽고 나서 촉은 급격히 흔들려요. 강유라는 장수가 북벌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내부 정치가 엉망이에요. 유선 황제는 솔직히 말하면 능력이 없었어요. 환관 황후가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쥐고 충신들은 밀려나고 결국 263년 위나라 군대가 촉을 침공해요. 유선이 항복해요. 이후 유선이 위나라에서 지낼 때 위나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촉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유선이 답해요. 이곳이 즐거우니 촉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차마 그리워할 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무감각한 건지 이게 유선의 마지막 이미지예요. 오나라는 내부 권력 다툼으로 스스로 무너져요. 280년에 진나라에 항복해요. 삼국 통일. 11장 사마이의 진짜 무서움. 근데 통일을 한 건 조조도 유비도 송원도 아니에요.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조는 평생 싸워서 북방을 통일했지만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유비는 한나라 부흥이라는 이상을 들고 싸웠지만 이릉에서 무너졌어요. 제갈량은 천재적인 전략으로 버텼지만 국력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이는요. 조조를 섬기면서 살아남았어요. 조조 아들을 섬기면서 살아남았어요. 조조 손자를 섬기면서 살아남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손자대에 가서 천하를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삼국지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 나와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가 이긴다. 이게 좋은 교훈인지 씁쓸한 교훈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마무리 삼국지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 삼국지는 이 문장으로 시작해요. 천하의 대세는 합하면 나뉘고 나뉘면 합한다. 이게 18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조조처럼 냉혹하게 현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유비처럼 명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도 있고 제갈량처럼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사마이처럼 기다리면서 때를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방식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행복한 그로서는 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결국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략도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 의리, 배신, 희생, 이상 그게 이 이야기를 1800년이 지나도 읽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스타일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국지의 숨은 조연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로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손자병법으로 장사해서 대박나는 방법 운 말고 승리 조건부터 조립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써 한그로입니다. 오늘은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온라인 판매하는 분들 딱 이 한 문장 때문에 들어오셨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안 남지? 매출은 찍히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고 하루 종일 바쁜데 통장 잔고는 가볍고 광고를 끊으면 주문이 뚝 끊기고 재고는 쌓이고 리뷰는 불안하고 마음이 제일 먼저 닳아버리는 그 상태. 오늘 영상은 그거 정리해드립니다. 근데 힘내세요 같은 말은 안 할 거예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오늘은 손자병법을 장사판 언어로 바꿔서 대박을 기도가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방법을 딱 박아드릴게요. 시작부터 한 문장만 꽂고 갑니다. 장사에서 대박은 현장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이거예요. 장사는 전쟁이고 전쟁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1부 장사판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착각 열심히 하면 언젠가 터진다. 여러분 이 말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 성실한 사람한테는 독이에요.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말은 방향이 없거든요.
방향 없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더 빨리 지칩니다. 더 빨리 망가져요. 장사판에서 흔한 장면이 있어요. 새벽까지 준비, 하루 종일 응대, 밤에 콘텐츠 올리고, 주말에 행사 뛰고, 그리고 결론 이번 달도 빠듯하네.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게가 무너져요. 손자병법은 이걸 되게 차갑게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싸우는 순간 이미 진 거다. 장사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이길 수 없는 장사를 의지로 버티는 순간 결과는 정해진다. 그래서 손자병법식 0번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장사는 내가 이기기 쉬운 싸움인가? 감성 빼고 숫자로만 봅니다. 딱 3개. 이율 마진이 남는가? 원가, 수수료, 포장비, 배송비, 광고비, 인건비, 임대료, 세금 다 빼고도 남아야 합니다. 매출은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들어온 숫자지 내 돈이 아닙니다.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에요. 이 재구매가 가능한가? 한번 팔고 끝이면 매일 전쟁입니다. 신규 고객 잡느라 광고비로 피를 수혈해야 해요. 반대로 재구매가 잡히면 장사는 매일 신규에서 누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숨을 쉬어요. 3추천이 터지는 구조인가? 추천이 없으면 광고비는 평생 필요합니다. 추천이 생기면 광고비는 생존비가 아니라 가속장치로 바뀌어요. 여기까지가 대박의 입구입니다. 대박은 매출 폭발이 아니라 남는 구조의 폭발이에요. 2부 지피지기 7B7G 장사는 정찰 없이 돌격하면 무조건 진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지피지기죠. 근데 장사에서는 이게 멋있는 문장이 아니고 그냥 체크리스트예요. 정찰 없이 전쟁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아 죽습니다. 장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사판 지피지기 10문장 드릴게요. 이거 오늘 바로 적으세요. 경쟁적을 아는 5문장. 우리 지역 내 채널에서 1등이 파는 핵심 상품은 뭐냐? 그 상품의 가격과 구성이 왜 설득되냐? 사람들이 거길 선택하는 한 문장 이유는 뭐냐? 리뷰에서 반복되는 칭찬 키워드는 뭐냐? 리뷰에서 반복되는 불만 키워드는 뭐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1등이 약한 구간이 어디냐? 시간대가 약한가? 특정 고객층이 비는가? 채널이 한쪽으로 치우쳤는가? 응대가 느린가? 배송이 불안한가? 상품 설명이 불친절한가? 약한 구간이 보이면 그게 전장입니다. 나의 장사를 아는 5문장. 내가 진짜 강한 건 뭐냐? 속도, 퀄리티, 상담, 설명, 납기, 감성. 내 고객은 누구나가 아니라 딱 누구냐? 고객이 결제 직전에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고객에게 어떤 주기 습관이 필요하냐? 내 병목은 뭐냐? 사람, 시간, 자금, 공간, 기술 중 어디가 막히냐? 이걸 쓰면요, 장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경쟁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이유는 경쟁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싸움터를 잘못 잡아서 힘든 겁니다. 3부 도천지장법 대박은 이 5 조건이 다 맞을 때 나온다. 손자병법에는 전쟁 전에 따지는 5가지가 있어요. 이거 장사에 가져오면 진짜 강력합니다. 도파와에 사는가? 천티엔 언제 사는가? GD 어디서 사는가? 장장 누가 이끄는가? 법화 어떻게 반복되는가?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대박은커녕 버티기도 흔들립니다. 하나씩 장사판 언어로 풀게요. 1. 도다오금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못 박아라. 많은 가게들이 도다오를 이렇게 착각해요. 우리는 싸요. 우리는 친절해요. 우리는 정직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할게요. 싸면 싸서 사는 거고 친절하면 당연한 거고 정직은 기본값입니다. 도다오는 우리의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5. 법화 시스템이 없으면 대박이 와도 못 받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한번 무너져요. 대박이 터졌는데 망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당을 못해요. 주문이 늘면 CS가 폭발하고 배송이 흔들리고 품질이 깨지고 리뷰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추락합니다. 법화은 간단합니다. 흐름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문 준비 전달, CS 후기 재구매. 이 흐름이 사장 머릿속에만 있으면요, 규모 붙는 순간 터집니다. 대박을 원하면 대박을 받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4부 손자병법의 꽃 부전승부 찬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사. 부전승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경쟁 피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부전승은 경쟁의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부전승은 보통 4가지로 나옵니다. 1. 카테고리를 쪼개서 내가 1등인 전장을 만든다. 카페는 전쟁이죠. 근데 출근길 3분 테이크아웃, 디카페인 특화, 단백질 디저트로 들어가면 전장이 달라집니다. 장사에서 큰 시장을 그대로 들이받으면 자본 있는 애들이 이깁니다. 작게 쪼개서 내가 1등 되는 전장을 만드는 게 부전승입니다. 음미 패키징으로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가격 비교가 쉬우면 결국 가격 싸움입니다.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트 구성, 정기 구독, 사은품, 관리 가이드, 보장 조건, 상담 포함. 이렇게 상품이 아니라 해결로 팔면
비교가 어려워져요. 싸움이 줄어듭니다. 삶 내 영토를 만든다. 플랫폼 노출만 믿으면요. 알고리즘 한 번에 매출이 흔들립니다. 내 영토가 뭡니까? 단골 리스트, 카카오 채널, 멤버십, 재구매 쿠폰 동선, 커뮤니티. 이게 생기면 광고비가 줄어들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기 시작합니다. 사동맹으로 길을 뚫는다. 혼자 뚫기 힘든 시장은 제휴입점 B2B로 길을 뚫는 게 빠릅니다. 특히 온라인은요. 혼자 다 하려다 죽습니다. 연합하면 전장이 바뀌어요. 이게 부전승입니다. 고객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납득의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간 없는 직장인이 고민 없이 고르는 3분 완성 선택지. 초보도 실패 없이 결과가 나오는 원클릭 세팅. 아이 있는 집이 안심하고 쓰는 안전한 구성. 선물 고민 끝. 받는 사람이 바로 좋아하는 조합. 한 번만 써도 차이가 느껴지는 전후 변화형 제품. 여러분, 고객은 상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삽니다. 그 확신을 한 문장으로 박아야 해요. 무천티엔 타이밍을 잡아야 돈이 붙는다. 대박은 실력만으로 안 터집니다. 실력대가 붙어야 터져요. 똑같은 상품도 타이밍이 맞으면 갑자기 나갑니다. 급여일 이후, 명절 기념일 시즌, 방학 개학, 이사철, 계절 바뀌는 시점, 그리고 온라인은 플랫폼 흐름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유행 따라가기가 아니고요. 내 상품이 지금 고객 문제에 박히는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뜨는 건 더위 문제가 있고, 겨울에 뜨는 건 보온 문제가 있고, 명절에는 선물 문제가 있고, 연말에는 정리결산 다짐 문제가 있어요. 천텐을 잡는다는 건 고객의 지금 문제에 내 상품을 꽂는 것입니다. 3GD 전장 채널 입지를 잘못 고르면 실력도 다 죽는다. 오프라인은 상권이 전장이고 온라인은 채널이 전장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똑같은 상품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팔리는 방식이 달라요. 네이버 검색은 의도 싸움입니다. 고객이 자꾸 들어와요. 인스타는 감정 싸움입니다. 보고 갖고 싶어져야 해요. 유튜브는 신뢰 싸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요. 쿠팡은 구조 싸움입니다. 가격 배송 리뷰 시스템이 전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 다들 인스타 하니까 나도, 요즘 다들 쇼츠 하니까 나도, 쿠팡이 대세라니까 나도. 그럼 전장이 당신을 갈아먹습니다. 내가 강한 전장이 따로 있어요. 내 고객이 모여있는 전장이 따로 있습니다. 대박은 남들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나옵니다. 사장장 사장이 지휘관이 되면 가게가 살아난다. 장사에서 리더십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기준을 정하고 예외를 없애는 것. 오늘만 이 정도 해주자. 이번 것만 빨리 빼자. 이번 주문만 봐주자. 이런 예외가 쌓이면 가게는 시스템이 아니라 운으로 굴러가요. 운으로 굴리는 장사는 운 떨어지는 날 같이 떨어집니다. 지휘관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객은 받지 않는다. 어떤 주문은 끊는다. 어떤 상품은 버린다. 어떤 광고는 중단한다. 이 결단이 장사를 살립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 신화시대 청나라. 행복한 그로써 프롤로그 중국사는 옆집이 아니라 옆구리다. 중국은 멀어 보이는데 현실은 다르다. 우리 역사, 동아시아 질서, 심지어 전쟁의 방향까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판이 움직일 때 같이 흔들렸다. 그래서 중국사를 배운다는 건 남의 집 구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바닥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중국사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통일피대와 부패반란 분열 재통일. 이 루프가 수천 년 동안 반복된다. 중국사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건의 개수가 아니라 이 반복 구조를 바꿔서다. 구조만 잡히면 이름이 많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 1장 신화의 시대 중국은 이렇게 최상관을 세팅했다. 책은 맨 처음부터 역사책답지 않게 신화로 출발한다. 왜냐? 중국의 통치 논리와 질서관이 신화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일방어 세상은 원래 혼돈이었다. 반고가 하늘과 땅을 가르고 세상이 열린다. 이 서사는 중국의 기본 정서를 깐다. 세상은 처음부터 정돈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질서는 그냥 오지 않는다. 힘과 노동으로 갈라야 생긴다. 이 여와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다. 여와가 인간을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을 자연 발생이 아니라 창조물로 본다는 점이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고, 그래서 교육교화제도로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발상이 이어진다. 이게 훗날 유가족 국가 운영의 교육 신분으로 연결된다. 3. 요순시대 착한 리더의 모델을 박아넣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태평성대의 아이콘이다. 핵심은 세습보다 덕을 강조하는 이상 모델을 심어놓는 것. 현실에서 왕위는 대부분 세습인데도 중국은 계속 덕치를 말한다. 즉 현실은 폭력인데 명분은 도덕인 나라가 된다. 이 장의 결론은 단순하다. 신화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정치의 레시피다.
중국은 시작부터 세상을 통치할 명분을 신화로 준비해둔 셈이다. 2장 춘추 전국시대 헬게이트 오픈. 그런데 사상과 제도가 폭발한다. 본격 역사로 들어가면 초반은 하상주로 이어지는 고대 왕조의 골격을 잡는다. 일하상주 왕조는 탄생보다 정당화가 중요했다. 전설과 역사 경계, 중요한 건 왕조라는 형식의 시작, 상갑골문자 같은 기록 문화가 강함 국가가 기억을 독점, 주 봉건제 기반 질서. 그런데 이게 오래가면 중앙이 약해지고 지방이 세진다. 이 주나라가 흔들리며 춘추 전국이 시작된다. 질서가 부서질 때 영웅이 튀어나온다. 중앙이 무너지자 각자 도생 모드. 이때부터 중국사는 전쟁사이면서 동시에 정치 시스템 개발사가 된다. 춘추시대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툼, 관중포숙 같은 인물 이야기는 정치에서 우정이 얼마나 값비싼가를 보여준다. 오자선은 복수의 화신, 개인의 분노가 국가를 흔드는 드라마적 장면. 전국시대 더 거칠다. 국가가 전쟁 기계로 진화한다. 결국 살아남는 건 착한 나라가 아니라 효율적인 나라다. 삼진의 부상, 선한 통치 그런 거 이거 없어. 시스템이 답이다. 진나라는 상황변법 같은 강력한 개혁으로 국가를 개조한다. 법가적 통치 상벌 명확, 공공중심, 귀족 약화. 국가는 가족이 아니라 조직이 된다. 진시황의 통일, 중국 최초의 통합 운영 체제 설치. 드디어 통일. 진시황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표준화의 광인이다. 도량형, 문자, 도로, 행정구역, 통일국가의 운영체제를 깔아버린다.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중앙집권 강화도 이때 강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늘 같다. 너무 세게 조이면 부러진다. 오진의 붕괴, 폭주한 중앙집권의 종말. 진시황 급사 이후 권력 공백, 가혹한 통치의 후폭풍. 반란이 터지고 진은 너무 빨리 무너진다. 여기서 중국사의 첫 공식이 나온다. 통일의 기술과 통치의 기술은 다르다. 정복은 빠를 수 있지만 유지에는 숨쉴 구멍이 필요하다. 3장 초한지 앤 삼국지.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권력 운영의 시대. 2장은 이름만 들어도 영화가 자동 재생된다. 초한지 그리고 삼국지. 하지만 포인트는 누가 멋있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냐다. 1초한지 한국 vs 유방. 전쟁 천재가 운영 천재에게 진다. 한국 강하고 멋있다. 그런데 너무 영웅적이다. 유방 허술해 보이지만 사람을 쓰고 판을 읽는다. 초한지의 결론은 잔인하다. 전투력이 아니라 조직력이 왕조를 만든다. T한 제국은 유연한 중앙집권으로 버틴다. 한나라는 진의 실패를 학습한다. 너무 빡세게 조이지 않고 그러나 중앙집권의 뼈대는 유지한다. 이게 오래간다. 3. 한무제 흉노 격파와 실크로드. 밖으로 뻗는 제국. 한무제는 대외 확장으로 제국의 체급을 올린다. 흉노 압박, 실크로드 개척은 중국사가 단지 중국 내부 이야기가 아니라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야기라는 걸 보여준다. 4. 사마천. 역사를 쓰는 자가 권력을 찌른다. 사마천의 등장은 사건이 아니라 문명이다. 역사가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기억이 되고 국가의 기억은 다시 권력의 정당성을 만든다. 오왕망의 신나라 후한 그리고 망조의 냄새. 한이 무너지고 잠깐의 왕망시대가 지나고 후한이 이어지지만 결국 또 흔들린다. 왜? 귀족 외척환관 지방호족의 기득권 게임. 농민이 못 버티고 폭발. 6. 황건적의 난. 민심이 무기 들면 왕조는 끝이다. 황건적의 난은 신호탄이다. 후한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났다. 7. 삼국지 이세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승자인가. 삼국지는 유비조조 송원의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책은 딱 찍는다. 정사 기준의 최종 승자는 유비가 아니다. 적벽대전은 전쟁의 하이라이트. 하지만 결승선을 밟는 쪽은 따로 있다. 사마에. 조조도 유비도 아닌 끝까지 버티고 권력 구조를 장악한 사마의 라인에서 결국 진으로 이어진다. 삼국지는 이렇게 정리된다. 주인공은 이야기가 만들지만 승자는 구조가 만든다. 4장 분열의 중국. 대륙 쪼개진 중국은 더 헷갈리지만 더 중국답다. 삼국 이후는 정신이 아득해진다. 56국 남북조 이름부터 시험 문제 느낌. 하지만 이 구간이 중국사의 핵심 근육이다. 1. 56국. 북방민족이 들어오면 중국은 변형된다. 이 시기는 혼란 그 자체. 하지만 중요한 장면이 있다. 북방 유목 반유목 세력이 중원으로 들어오며 한족 중심의 질서가 뒤섞이고 중국이라는 정체성이 재조립된다. 이 불교의 중국 유입 혼란이 종교를 부른다. 안정된 시대엔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쁘다. 하지만 혼란이 길어지면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불교가 이 틈에서 깊게 들어온다. 3. 남북조 분열이 두 개의 중국을 만든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 문화로 굳어진다. 이 격차가 훗날 통일 왕조가 등장할 때도 계속 영향을 준다. 사수 다시 통일. 그런데 너무 급하게 달리면 엔진이 터진다.
수나라가 통일을 해낸다. 하지만 수양제의 과도한 토목, 전쟁, 무리수로 왕조는 스스로 무너진다. 여기서 또 나온다. 중국사의 두 번째 공식, 대형 공사 무리한 원정 세금 폭탄. 이 콤보는 왕조를 진짜로 죽인다. 5당 중국 역사상 최강의 제국, 그리고 내부 균열. 당나라는 완성형 제국처럼 보인다. 하지만 완성형일수록 균열도 치명적이다. 권력 다툼 형제끼리의 피바람, 고구려 원정 실패 같은 대외 리스크, 측천무후 여황제의 등장은 당이 강했다의 증거이자 당이 흔들렸다의 증거다. 당 현종 양귀비 사랑 이야기는 달콤하지만 제국은 로맨스로 굴러가지 않는다. 양귀비가 당 멸망의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썩어가던 구조 위에 불붙은 상징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어쨌든 당은 무너진다. 5장? 송과 몽골의 원돈으로 평화를 샀더니 칼든 이웃이 커졌다. 당이 무너지면 또 분열. 5대 19.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그런데 송이 등장해 중국을 교통정리한다. 일송나라 전쟁보다 행정, 무장보다 문치. 송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행정경제 문화가 강한 나라다. 그 대신 약점이 생긴다. 군사력이 약하면 외교는 돈이 된다. 그래서 돈으로 평화를 산다가 송의 운명이 된다. 이 송의 딜레마 풍요는 쌓였는데 방패가 얇다. 송은 내부는 풍요롭고 문화는 꽃피는데 북쪽의 강자들에게 계속 흔들린다. 결국 송은 무너지고 남송으로 명맥을 잇지만 끝은 정해져 있다. 삼몽골 칭기즈칸이 판을 뒤집는다. 몽골의 등장은 중국 내부 왕조 교체가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 재편이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금과 남송을 차례로 압살한다. 사원나라 왜 100년도 못 버텼나? 정복은 빠르다. 통치는 어렵다. 원은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거리, 행정 운영의 한계,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빠르게 무너진다. 홍건적의 난같은 대규모 반란이 터지고 원은 퇴장한다. 6장 명과 청 한족이 다시 잡고 만주족이 또 가져간다. 일주원장 거지가 황제가 된다. 명의 탄생. 주원장은 바닥에서 올라온 인물이다. 출신이 아니라 상황이 왕을 만든다. 명나라는 민심을 기반으로 출발하지만 출발이 강렬할수록 의심도 강해진다. 그래서 통치가 촘촘해지고 권력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이 건국 직후 쿠데타 왕조는 늘 내부에서 먼저 흔들린다. 명은 쓰자마자 쿠데타가 벌어진다. 이게 중국사다. 밖의 적은 눈에 보이지만 안의 적은 늘 권력의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산 베이징 자금성 만리장성 제국의 상징을 때려 박다.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한다. 그리고 만리장성. 이건 단순 건축이 아니라 메시지다. 우리는 중원이다. 우리는 중심이다. 우리는 안과 밖을 나눈다. 하지만 장성은 완벽한 방패가 아니다. 장성은 벽이 아니라 국력이 약해질 때마다 길어지는 불안의 길이다. 사임진왜란 명나라의 피가 말라간다. 최근 임진왜란이 명멸망과 연결되는 지점을 던진다. 전쟁은 단순히 군사 비용이 아니다. 재정 파탄, 군사 소모, 내부 부패 가속, 지방 통제력 약화 이 네 개가 한꺼번에 온다. 오농민 반란 그리고 명예 붕괴. 결국 명은 농민 반란으로 무너진다. 여기서 중국사의 세 번째 공식이 완성된다. 세금이 목을 조이면 농민은 신앙을 잡고 결국 창을 든다. 그 순간 왕조는 정통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653개와 만리장성 마지막 문이 열리다. 명나라의 마지막 저항 장성의 5-3개.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 굴러간다. 문이 열리고 만주족이 들어오며 청이 시작된다. 7청나라 만주족이 한족을 끌어안다. 청의 강점은 단순 무력이 아니라 흡수다. 한족을 끌어안고 제국 운영을 계속한다. 그리고 찾아오는 태평성대 강희 옹정건호 융식이 등으로 흔히 묶이는 안정기. 하지만 제국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지 비용도 커진다. 풍요는 곧 비대화로 이어지고 비대화는 결국 부패와 경직을 부른다. 활 무너지는 청제국은 내부 문제로 무너진다. 청의 몰락은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관료제의 경직, 부패, 재정 악화, 외부 충격 서양 세력 등 이 복합으로 온다. 책도 마지막을 무너지는 청나라로 닫는다. 에필로그 무협지에서 시작된 중국사, 결국 인간 이야기로 끝난다. 책이 말하는 매력은 이거다. 중국사는 왕조 연표가 아니라 사람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다 망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사례집이다. 욕망을 제어하면 제국이 유지되고 욕망이 폭주하면 제국이 폭발한다. 그래서 중국사는 멀리 있지 않다. 회사도 조직도 가족도 개인의 삶도 똑같다. 권력은 커지면 부패하고 시스템이 약하면 무너진다. 한 번에 꿰는 중국사 6줄 공식 암기용. 신화는 통치 명분을 만든다. 질서덕치 중심 세계관. 춘추 전국은 헬게이트지만 사상제도가 폭발한다. 지는 통일을 만들고 하는 통치를 배운다.
삼국은 드라마지만 승자는 늘 구조를 먹은 자다. 분열은 필연이고 재통일은 늘 토목원 정세금의 함정에서 무너진다. 송은 경제, 원은 정복, 명은 상징, 청은 흡수, 그리고 비대화가 끝을 부른다. 소설 제갈공명 상하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의 영원한 지략가 제갈공명, 진무신 작가의 소설 제갈공명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전략,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서막, 혼란의 시대 한 사람의 등장, 후한 말기, 천하는 무너지고 군웅은 할거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 청년이 눈길을 끌죠. 제갈량 자는 공명. 그는 낙양의 정치 싸움을 피해 남쪽 융중에서 응어하며 학문을 닦습니다. 이때 유비가 3번이나 찾아와 그를 모셨다는 유명한 삼고초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처음 꺼낸 전략이 바로 천하삼분지계. 천하는 조조, 송원, 유비 셋이 나누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치 외교 지리를 모두 고려한 장기적 그림이었죠. 이 적벽대전, 불과 바람의 전쟁,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유비는 송원과의 연합을 모색합니다. 제갈량은 송원을 설득해 외교 동맹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운명을 가른 적벽대전, 북방 출신이라 수전의 서툰 조족은 그 약점을 찔렀습니다. 동남풍을 예측해 불화살 공격을 펼치며 조조의 80만 대군을 괴멸시킵니다. 이 전투로 비로소 삼국의 균형 위초고 체제가 시작됩니다. 3인간 제갈공명, 고민하는 리더. 소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화적인 천재 책사가 아니라 천하를 구한다는 것에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제갈량은 전략가이자 철학자였고 리더를 설득하고 백성을 돌보는 현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타권, 북벌과 마지막 순간,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갈량은 어린 유선을 보좌하며 섭정 역할을 맡습니다. 내정을 다지고 백성의 신뢰를 얻으며 나라의 기둥이 되죠. 하지만 그의 눈은 늘 북쪽을 향했습니다. 한시를 다시 세우겠다는 꿈을 안고 출사표를 올리고 북벌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모구유마 같은 고급 혁신, 지형을 활용한 전략적 점령 등 끝없는 창의와 집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능한 군주 유선, 지쳐가는 조정, 끝없는 보급의 한계. 마지막 북벌에서 병으로 쓰러진 제갈공명은 죽기 전까지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이가 말하죠. 진정한 인재였다. 오 제갈공명의 3대 전략 정리. 다시 한번 핵심 전략을 정리해봅니다. 천하삼분지계, 장기적 균형을 꿰뚫은 정치군사 전략, 적벽대전 동맹 외교와 심리전을 통한 대승, 칠종칠금, 무력보다 마음을 얻는 통치 철학. 이 3가지가 제갈공명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이후 주제의식, 성공한 실패자. 소설 제갈공명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하며 끝내 무너지는 한 인간의 이야기. 그는 한 번도 끝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충성과 지혜는 시대를 넘어 리더십의 표상으로 남았습니다. 소설 제갈공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삼국지 전설과는 달리 더 사실적이고 더 인간적인 공명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승리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자세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소설 제갈공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전략서 이상의 인간적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200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읽히는 위대한 고전 사마천의 사기열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력과 도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교과서입니다. 먼저 사기부터 살펴볼까요? 사기는 전한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이 쓴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전체가 139권, 무려 52만 6,500자에 달하죠. 구성은 봉기, 표, 세가, 열전 이렇게 5부분인데요. 그중 열전은 인물 중심의 전기 형식으로 70권이 실려 있습니다. 열전에는 왕이나 장군 같은 유명 인물뿐만 아니라 시인, 상인, 심지어 자객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대의 공기와 인간의 희로애락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열전을 쓴 사마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마담이 유언으로 반드시 역사서를 완성하라는 말을 남기자 그는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우고 전국을 돌며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가운데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일흥 사건입니다.
흉노와의 전투에서 패한 장수 일흥을 변호했다가 한 무죄의 노여움을 사서 반역죄로 몰리고 궁형, 즉 거세형을 당합니다. 선비로서는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죠. 사마천은 자살까지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유언과 사기 지필이라는 사명 때문에 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고전을 완성합니다. 이 부분만 봐도 사마천의 집념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기열전 속 주요 인물과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이와 숙제.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며 반대하다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굶어 죽은 형제입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비극을 통해 의로움과 현실의 부조리를 함께 성찰하게 합니다. 두 번째, 관중. 제나라 환공의 재상으로 뛰어난 정치력과 개혁으로 제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리더십과 현실 정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연파와 인상형. 조나라의 명장과 지략가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오해와 자존심이 관계를 갈라놓지만 진심이 있다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네 번째, 손무와 오자서.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와 오나라 충신 오자서의 이야기입니다. 전략, 충해 그리고 시대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한신. 한나라의 천하 통일에 결정적 공을 세운 명장이지만 결국 모함과 의심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성공이 완성되지 않고 신뢰와 정치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화시결전. 이 부분은 상인과 부자들의 삶을 다룹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죠. 돈과 이익을 쫓는 인간의 본성과 경제활동의 현실을 담담히 기록합니다. 사기열전이 대단한 이유는 위대한 영웅뿐 아니라 평범한 인간, 심지어 욕망에 충실한 상인까지도 모두 역사 속에 동등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승자만이 아니라 패자의 이야기도 담겨있죠. 사마천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죽음보다 무거운 가치는 무엇인가? 그의 글 속에는 유교뿐 아니라 도가 사상까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도덕,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집니다. 사기열전을 읽다 보면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백이숙제처럼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인가? 한신처럼 능력을 발휘하되 정치적 판단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관중처럼 현실 속에서 변화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천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치욕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버티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기열전은 방대한 역사서이지만 그 속에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관계 선택, 그리고 버팀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고전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그 안에 시대를 넘어선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기열전을 읽을 때마다 사마천이 궁형의 치욕을 견디며 썼을 그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목숨 걸고 남긴 인생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구로서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손자병법 현대판 전략서. 여러분, 2500년 전 한 사람이 쓴 책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경영자, 정치인, 스포츠 감독, 심지어 군사학교에서까지 필독서라는 거 믿으시겠어요? 그 책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법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멋있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손자병법의 전략을 현대사회, 특히 비즈니스와 일상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자병법이 어떤 시대에 나왔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중국 춘추시대, 나라가 수십 개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먹고 먹히는 시절이었어요. 손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무작정 싸우는 건 바보짓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 나와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승리한 뒤에 전쟁에 나선다. 준비가 끝난 후에 싸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벌써부터 뭔가 느낌 오죠? 이건 단순한 전쟁책이 아니라 전략의 철학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자병법에서 뽑은 5가지 현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략 지뢰. 준비 없이는 승리 없다. 손자는 전쟁 전에 도천지장법 5가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했어요. 이걸 현대식으로 풀면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팀 구성, 그리고 시스템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무려 3년 동안 비밀리에 개발을 하면서 소비자 심리까지 분석했죠. 결과요?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고 경쟁자들은 그냥 당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 수호찬.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라. 손자는 전쟁이 길어지면 국력이 소모되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현대에서는 완벽하게 만들려다 시간을 날리기보다 빠르게 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베타 서비스 돌려보고 반응 좋으면 바로 확장. 시간 끌지 않아요. 세 번째 모공모공.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손자는 성을 공격하는 걸 최악의 선택이라고 봤어요. 대신 외교와 심리전이 우선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치면 직접 경쟁하기보다 제휴하거나 이미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동네 카페랑 싸우기보다 인수하거나 제휴해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같은 전략이죠. 네 번째 허실 슈실. 빈틈을 찌르고 약점은 숨겨라. 적의 허를 찌르고 자신의 약점은 노출하지 않는 겁니다.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라는 블루오션을 선점한 것도 이 전략이에요. 당시 대기업들은 다 유선 청소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다섯 번째 용간 용진. 정보가 최고의 무기다. 손자는 간첩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시대의 간첩은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이 고객 재구매율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도 결국 정보전에서의 승리죠. 그렇다면 이 전략들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직장에서는 경쟁자보다 상사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전시 텐시를 읽는 거예요. 투자에서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 뛰어드는 건 손자가 말한 공성전과 같아요. 가능하면 피해야죠. 인간관계에서는 불필요한 대립 대신 우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모공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손자가 전쟁을 피하라고 말한 건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최상의 승리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정치 싸움에 휘말리기보다 조용히 실력을 증명하는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 이게 진정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결국 손자병법의 본질은 이거예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판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면 한번 손자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이상 행복항으로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